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정필입니다. 오늘은 올해 11월 3일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요. 대통령 선거에는 이제 공화당에서는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할 걸로 보이고요. 그 경쟁자는 이제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될 텐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말씀에 앞서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그 테쿰스의 저주에 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테쿰스의 저주는 1813년에 인디언 쇼니족의 주장인 테쿰세가 그 미영 전쟁 중에 그 인디언들은 미국 편이 아니라 영국 편에 가세를 했었었는데요. 그래서 영국과 인디언들이 한 편이 되고 그 상대편인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치렀던 게 미영 전쟁, 즉 1812년에 발발해서 1813년 경에 이제 종료가 됐었는데요. 그 미영 전쟁 당시 그 인디언은 영국 편에 서서 미국과 싸울 때 미국의 그 총사령관은 그 인디애나 주의 주지사였던 그 해리슨이었습니다. 해리슨. 그 해리슨이 이제 미국을 대표해 가지고 영국과 인디언 연합군을 상대로 미영 전쟁을 치렀는데 미국의 화력이 워낙 막강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미국의 총사령관 해리슨이 영국과 그 인디언 연합군을 무찌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디언의 대표였던 쇼니족의 주장 테쿰세가 이제 죽으면서 저주의 말을 남깁니다. 테쿰세라는 주장이 미국의 총사령관인 해리슨에게 저주의 말을 뭐라고 남기냐면 앞으로 매 20년마다 20년에 한 번씩 1의 자리 숫자가 0으로 끝나고 10의 자리 숫자가 짝수인 연도에 당선되는 미국의 대통령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임기 중에 목숨을 잃을 것이다 라고 저주의 말을 남기는 게 테쿰세의 저주였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게 20년 주기로 7번 연속 7명의 대통령이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게 그 유명한 테쿰스의 저주인데요. 소설로도 이제 출간이 되기도 했던 그런 내용이고 또 실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저주가 1813년에 있었는데 그로부터 27년이 지난 1840년에 그 미국의 총사령관이었던 그 해리슨, 저주의 말을 받았던 해리슨이 1840년에 대통령에 출마해서 당선이 됩니다. 그런데 다음해인 1841년 3월 4일에 대통령 취임식을 하는데 비가 억수로 쏟아졌는데 그 비를 그대로 맞고 우비도 쓰지 않고 또 우산도 쓰지 않고 비를 그대로 맞고 100분 동안 즉 1시간 40분 동안 취임사를 낭독을 했었습니다. 왜 그랬었냐면 그 당시에 그 해리슨 대통령 취임자의 나이가 만 69세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이렇게 고령인 대통령이 제대로 통치를 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비를 다 맞고 연설, 취임사를 낭독을 했었습니다. 보좌관이 이렇게 고령이신데 이렇게 비를 맞고 그러시면은 감기 내지는 폐렴에 걸릴 수가 있으니까 비옷이라도 또는 우산이라도 쓰고 취임사를 이제 낭독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27년 전에 미영 전쟁에서
영국과 인디언 연합군을 상대로 승리했던 과거의 그 미영 전쟁의 영웅이다. 그래서 지금 나이가 있긴 하지만은 이 정도 비 정도는 맞을 수 있다라고 이제 호기를 부리면서 그대로 1시간 40분 동안 비를 맞고 취임사를 낭독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초래됐냐? 급성 폐렴에 걸려가지고 정확하게 한 달 동안 병상에서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대통령 임기를 딱 한 달만 지내고 1841년 4월 4일에 급성 폐렴으로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태쿰세 저주의 첫 번째 희생자가 바로 태쿰세로부터 저주의 말을 받았던 그 미국의 미영전쟁 당시의 총사령관이었던 해디슨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20년이 지나서 20년 주기지 않습니까? 매 20년마다 1의 자리 수가 0으로 끝나고 10의 자리 숫자가 짝수인 연도에 당선되는 미국의 대통령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임기 중에 사망할 것이다. 이게 태쿰세의 저주다 보니까 1840년이면 첫 1의 자리 숫자가 0이고 그 다음에 10의 자리 숫자가 짝수인 4지 않습니까? 그래서 1840년에 당선됐던 해리슨 대통령이 첫 번째 희생자가 되고 20년이 지나서 또 1860년에는 에이브리엄 링컨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링컨 대통령은 1864년에 이제 재선이 되고 65년도에 워싱턴 DC의 포드 극장에서 또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링컨 대통령 역시 1860년에 초선된 대통령이기 때문에 1의 자리 숫자가 0으로 끝나고 10의 자리 숫자가 짝수인 연도에 당선된 미국의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이제 암살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두 번째 희생자가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희생자는 그로부터 또 20년이 지난 1880년에 당선된 가필드 대통령도 임기를 한 6개월 정도밖에 못 채운 상태에서 임기 중에 또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필드 대통령이 세 번째 희생자고 네 번째 희생자는 또 20년이 지나서 1900년이면 이제 20세기가 시작되는 시기인데요. 1900년에 재선된 맥킨리 대통령이 있습니다. 맥킨리 대통령은 1896년에 초선이 되고 1900년에 재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결국 1900년도 1의 자리 숫자가 0으로 끝나고 10의 자리 수가 0이기 때문에 짝수인 겁니다. 그래서 그 맥키니 대통령도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맥키니 대통령이 네 번째 희생자고 그 다음에 또 20년이 지나서 1920년에 당선된 그 하딩 대통령은 이제 병사를 하게 됩니다. 병으로 죽게 됩니다. 하딩 대통령 1923년경에 그 선거 유세 운동을 하기 위해서 워싱턴주, 미국의 북서부 워싱턴주의 그 시애틀에서 열차를 타고 샌프란시스코로 이동하다가 이제 쓰러져서 샌프란시스코 호텔에서 이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사를 합니다. 그리고 또 20년이 지나서 1940년에 삼선된 그 유명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대통령인데요. 1932년에 초선, 1936년에 재선, 1940년에 3선, 1944년에 4선 임기가 시작되고 얼마 안 된 1945년 4월 12일에 뇌일열, 일종의 뇌출혈 비슷합니다. 뇌출혈이라는 병으로 또 임기를 못 채우고 사망합니다. 그래서 프랭클린 대통령이 여섯 번째 희생자고 또 20년이 지나서 1960년에 당선된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61년 1월 20일에 취임해가지고 63년 11월 22일에 텍사스주의 댈러스에서 총탄을 맞고 또 암살을 합니다. 그래서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임기를 한 2년 10개월 정도 채운 상태에서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여하튼
1840년 당선된 해리슨 대통령으로부터 20년 주기로 쭉 7번째인 1960년에 당선된 존 F 케네디 대통령까지 20년 간격으로 7명의 대통령이 그 임기를 못 채우고 사망을 하는 게 이제 태쿰새의 저주고요. 그러면 태쿰새 저주가 풀렸다라고 이제 평가되는 대통령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존 F 케네디로부터 20년이 지난 1980년에 당선된 레이건 대통령은 취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총을 맞았는데 이제 총알이 방탄 차량에 튕겨져 나온 총알을 그 차에 오르기 직전에 레이건 대통령이 이제 맞게 되는데 급히 근처의 병원으로 후송돼 가지고 수술 받아 가지고 이제 생존하게 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태쿰새 저주가 풀렸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왜 풀렸을까라는 그거에 대해서는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서 레이건 대통령이 가장 인디언들한테 우호적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태쿰새 저주가 풀린 거 아니겠냐라는 그런 설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은 임기 4년을 총 2번 해가지고 89년 초에 퇴임하고 5년이 지난 1994년도에 퇴임일로부터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제 알츠하이머라는 일종의 치매 비슷한 질병에 걸리고, 그래서 그 치매 생활을 한 10년 정도 한 상태에서 2004년도에 만 93세의 나이로, 그 당시에는 최고령의 역대 대통령 중에 최고령으로 이제 만 93세 2004년도에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그 후임 대통령이 이제 아버지 부시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대통령 4년 임기를 한 번밖에 못 하는데 나중에 이제 2018년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2년 전에 그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사망을 했는데, 그분은 레이건 대통령의 역대 최장수 대통령의 그 기록을 1년을 경신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만 94세 2018년도에 이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레이건 대통령이 이제 태쿰새 저주가 풀린 첫 번째 케이스고, 그로부터 또 20년이 지난 2000년 밀레니엄이죠. 새천년인 2000년에 당선된 아들 부시 대통령은 총알을 맞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2000년에 당선되고 2001년도에 취임을 했는데 2002년도에 무슨 프레첼이라는 과자를 먹다 목에 걸려서 그 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급히 뭐 이런 시술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그 과자를 꺼내고 이제 다시 정신이 들었던 그런 위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05년도에는 무슨 야외에서 연설을 하는데 괴한이 수류탄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아들 부시 대통령 전방 한 30m 지점에 수류탄이 터졌는데 다행히 불발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그래서 아들 부시 대통령도 20년 주기설에 해당이 되는데 사망하진 않았기 때문에 태쿰새 저주가 풀린 두 번째 케이스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시점이 올해입니다. 올해 즉 2020년 11월 3일, 올해 11월 3일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만약에 공화당의 트럼프 현직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45대 대통령이 될 거고, 반대로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이 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당선이 되면 제46대 대통령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은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더라도 대통령이 바뀌지 않으면 대가 안 바뀝니다. 그래서 현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45대 미국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그 트럼프가 다시 재선에 성공하면 대가 안 바뀌고 여전히 후반 4년의 임기도, 두 번째 임기도 여전히 45대 대통령입니다. 지금 임기도 3년 반 정도 이제 채운 상태인데요. 지금도 45대 대통령이지만 다시 그 동일한 인물이 다시 대통령에 재선이 된다. 그러면 역시 제45대 미국 대통령입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과거에 뭐 제6대 대통령 박정희, 제5대 대통령 박정희 이렇게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면 사람이 안 바뀌더라도 대가 바뀌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미국은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은 지금이나 재선 임기나 다 똑같은 제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고, 반면에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조 바이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이제 제46대 미국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여하튼 트럼프는 지금 나이가 1946년 6월생입니다. 그러니까 만으로 따지면 만 74세 정도 되고요. 그에 반해서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는 1942년 11월 20일 생이니까 만으로 따지면 만 77세 6개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보다 조 바이든이 한 4살 정도가 많은데요. 그 조 바이든, 그래서 그 두 분 중에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든 간에 테쿰스 저주에 의한 20년 주기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첫째 자릿수가 1의 자릿수가 0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10의 자리가 짝수인 연도에 당선된 미국 대통령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그분들이 임기를 제대로 채울 수 있을지 좀 관심이 되는 대목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 관련해서 이제 제가 오늘 주제는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는 이제 미국의 각종 언론기관, 이런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공화당의 트럼프와 민주당의 바이든 간에는 그 지지도 가상 대결에서 대략 기관마다 좀 조사 결과가 다르긴 합니다만은 대체적으로 바이든이 트럼프를 좀 앞서 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이든이 한 52% 지지를 받고 있다면 트럼프는 한 43% 정도로 바이든이 트럼프를 한 9%포인트 정도 앞서 왔는데, 최근에 한 달쯤 전인 4월 12일에 뉴욕타임즈에서 바이든 후보의 이제 27년 전에 성폭력 의혹을 이제 보도를 하면서 그 격차가 한 4, 5%포인트로 좁혀지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바이든이 좀 더 트럼프보다는 더 우세한 상황에서 앞으로 이제 한 6개월 후에 11월 3일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되는 상황인데요.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얼마나 가족 사랑을 이제 실천했는지, 정말 가족 사랑이 정말 중요한데, 그분의 이제 과거 얼마나 가족 사랑이 투철했으면 그러기까지 했을까라는 이제 하나의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제 이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이든은 1942년 11월 20일 생인데, 그분이 워싱턴 DC,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열차로 1시간 반 정도 거리에 있는 델라웨어주 윌밍턴시, 이곳이 정치적 무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1942년생인데 만 29세 정도가 됐던 나이, 그러니까 1972년입니다. 1972년 11월 초에 이분이 이제 델라웨어주 연방상원의원에 당선이 됩니다. 델라웨어주의 연방상원의원. 그러니까 생일이 11월 20일이다 보니까 1972년 11월 20일이었으면 만 30세가 되는데 11월 초였으니까 한 보름이 미달된 만 30세 정도, 만 30세에서 보름이 15일 정도가 미달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만 29세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델라웨어주의 연방 상원 의원이 됩니다. 그 당시에 상대방 후보는 이제 공화당 후보였는데, 공화당의 그 후보는 현직 델라웨어주 연방 상원 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쟁쟁한 그 공화당의 후보를 상대로 정치의 이제 신출내기라고 할 수 있는 그 조 바이든이 도전을 했는데, 그 당시에 공화당의 그 현직 상원 의원은, 연방 상원 의원은
그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리처드 닉슨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었던 정치 경력이 화려한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그 민주당의 후보인 조 바이든에 대해서는 큰 기대는 하진 않았었답니다. 그런데 예상을 뒤엎고 박빙의 차이로 1%포인트 차이로 정치 신인이었던 조 바이든이 공화당의 현직 상원 의원을 무찌르고 당선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헌정 역사상 상원 의원으로서는 역대 5번째로 젊은 나이에 당선된 케이스였답니다. 미국 헌정사상 상원 의원으로서, 연방 상원 의원으로서 5번째로 젊은 나이인 만 29세 11개월 정도에 당선된 그런 케이스였다고 합니다. 그분이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지금 한 48년의 세월이 흘른 지금 상황에서 이제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까지 이제 되신 분인데요.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이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오바마 대통령, 즉 제44대 미국 대통령인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8년 동안 부통령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09년 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8년 동안 오바마가 대통령을 할 때 조 바이든이 부통령을 했다라는 건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조 바이든 현재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그 1972년 11월 초에 델라웨어주 연방 상원 의원에 이제 당선이 되면서 전국적인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시작을 했었는데요.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이 있다면 마가 낀다. 좋은 일에는 마가 끼일 수 있으니까 일희일비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기쁜 일이 있다 해서 너무 기뻐하지 말고 또 슬픈 일이 있다 해서 너무 또 슬퍼할 필요 없다. 라는 취지가 이제 일희일비하지 마라 이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또 좋은 일에는 좀 애군이 낄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게 호사다마 뭐 이런 사자성어도 있는데요. 이분이 1972년 11월 초에 역대 상원 의원으로서는 5번째로 젊은 나이에 만 29세 11개월의 나이로 당선이 됐는데 그로부터 이제 한 2달 지난 1973년 1월 1일부터 상원 의원 임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원 의원 임기가 시작되기 2달 전에 상원 의원 선거를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당선이 된 72년 11월 초로부터 한 달 반 정도가 지난 1972년 12월 18일에 이제 마가 낍니다. 애군이 발생이 돼버립니다.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 부인하고 태어난 지 한 몇 개월밖에 안 된 딸하고 또 한 2-3살, 뭐 서너 살 되는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본인하고 만 29세, 12월 18일이면 이제 만 30세가 된 거죠. 조 바이든 그 당시에 상원 의원 당선자가 만 30세가 된 본인하고 부인하고 생후 몇 개월밖에 안 된 딸하고 그 다음에 한 2-3살 되는 아들 하나 또 서너 살 되는 또 다른 아들 하나 이렇게 총 5식구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부인하고는 결혼을 1966년에 했고 1972년 12월 18일이면 결혼한 지 만 6년 정도 된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그 세 자녀하고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무슨 쇼핑을 갔었는데 대형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인하고 생후 몇 개월밖에 안 된 딸은 현장에서 사망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한 2살짜리 아들 또 3살짜리 또 아들 이 아들 둘만 남게 되는데 그 아들 둘 생존한 아들 둘도 중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만 30세의 조 바이든 델라웨어주 연방 상원의원 당선자는 그 이듬해인 1월 1일, 즉 73년도 1월 1일에 이제 상원의원에 연방 상원의원에 취임을 해야 되는데 부인을 잃은 슬픔, 그 다음에 딸을 잃은 슬픔, 그 다음에 아들 둘은 중상을 입은 그 슬픔, 엄청난 가족을 잃은 또 가족이 큰 사고 중상을 입은 아들
이런 슬픔 때문에 1월 달에 연방상원의원에 취임할지 말지를 고민하다가 취임을 안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주변에서 슬픔을 딛고 일어서야 된다. 세월이 약이다. 슬픔을 강인한 이런 의지력을 갖고 그걸 극복을 해야 된다. 난관을 헤쳐가야 된다라고 조언들을 많이 해줬었답니다. 그래서 원래는 취임을 할 때 1973년 1월 초에 취임을 할 때 국회의사당에서 취임 선서를 했었어야 되는데 거기서 하지 못하고 아들 둘, 즉 중상을 입은 아들 둘이 이번에 있는 병원에서 상원 의원에 연방 상원 의원에 당선됐고 상원 의원으로서 헌법에 주어진 모든 임무를 다 완수하겠다, 책무를 완수하겠다라는 취지의 선서를 해가지고 정치 인생이 이제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취임할 때 이제 이분이 부통령으로 취임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시기가 2009년 1월입니다. 그때까지 만 36년 동안, 그러니까 1973년 1월부터 2009년 1월까지 만 36년 동안 연방 상원의원 생활을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얼마나 자녀 사랑을 실천을 했었냐면 36년 동안 워싱턴 DC에가 국회의사당 상원과 하원, 연방 상원과 연방 하원 의사당이 있다 보니까 국회의사당이 있지 않습니까? 워싱턴 DC에서 워싱턴 DC, 수도 워싱턴 DC에는 국회의사당 건물이 기존에 가장 높았습니다. 돔 양식으로 된 국회의사당, 워싱턴 특파원들이, 워싱턴 DC 특파원들이 거기 앞에서 미국의 정치를 보도하지 않습니까? 또 백악관 앞에서 보도하고 그 국회의사당이 워싱턴 DC에서는 가장 높은 건물이었는데 그 기록을 깬 게 워싱턴 기념탑입니다. 여기 쭉 그 오벨리스크 형식으로 해가지고 높이 한 150m 정도 되는 그 워싱턴 기념탑이 있습니다. 워싱턴 DC 수도 명칭 워싱턴 DC도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명칭을 딴 게 이제 워싱턴 DC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제16대 대통령 링컨 기념관, 링컨 메모리얼도 있고 또 워싱턴 기념탑이라 해가지고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을 기리는 기념탑이 오벨리스크 높이가 한 150m 정도가 되는데 그게 기존의 워싱턴 DC에서의 가장 높은 건물인 국회의사당 높이를 초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국회의사당보다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없다라고 이제 법이 바뀌었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국회의사당 건물보다 높은 그 건축물은 워싱턴 기념탑밖에 없습니다. 오벨리스크. 저기 프랑스의 콩코르드 광장에 있는 그 오벨리스크가 있듯이 워싱턴 DC에도 워싱턴 기념탑이라는 오벨리스크가 있는데 그게 국회의사당 건물 높이를 초과하는 유일한 워싱턴 DC의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여하튼 그 상원과 하원이 국회의사당 워싱턴 DC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73년도 1월부터 이제 출근을 해야 되는데 자기 집은 델라웨어주 이제 윌밍턴시. 그래서 열차로는 서울 인천간 거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열차로 36년 동안 한 번도 자신의 직장인 워싱턴 DC에서 잠을 자지 않고 36년 동안 매일 워싱턴 DC 직장에서 자신의 집 델라웨어주 윌밍턴시까지 열차로 1시간 반씩 출퇴근을 했답니다. 왜냐? 중상을 당했던 자녀들, 두세 살, 서너 살 되는 그 두 아들을 이렇게 키우기 위해서 또 간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 번도 상원의원 생활 36년 하면서 한 번도 그 워싱턴 DC에서 잠자지 않고 정치하다 보면 술 마시고 늦어지면은 워싱턴 DC에 있는 호텔에서 잘 수도 있는데 한 번도 그런 일이 없고 36년 동안 매일 자신의 집 델라웨어주 윌밍턴시까지 열차로 통근하는 그런 가족 사랑을 실천했다라는 게 그 어떤 책에 나옵니다. 가족 사랑의 모범 사례 케이스로. 그 다음에 이분이 또 어떤 기록을 갖고 있냐면 이제 그래가지고 36년이 이제 왜 36년이냐면
2009년 1월에 이제 오바마 정부에서 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상원 의원 생활을 이제 마감을 하기 때문에 그러게 이제 그 부통령이 될 때까지의 기간이 즉 1973년 1월부터 2009년 1월까지 그 부통령을 시작한 2009년 1월까지의 그 기간이 36년이었고 그 기간 동안 워싱턴 DC에서 한 번도 안 자고 윌밍턴시까지 열차로 1시간 반씩 출퇴근을 했다 이런 의미고요. 그래서 2009년 1월에 부통령이 취임한 다음에 딱 2년이 지난 시점인 2년 1개월입니다. 2년 1개월이 지난 시점인 2011년도 2월 하순에 2011년도 2월 하순에는 어떤 일이 또 있었냐면 그분의 또 준법 정신의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국은 재판이 이제 배심원제가 있습니다. 배심원제가 있어가지고 우리나라도 이제 부분적으로 배심원제가 도입이 되긴 했는데 유무죄 판단은 배심원이 하고 형량, 그 양형을 정할 때 형량을 뭐 징역 5년으로 할지 3년으로 할지 1년으로 할지 양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양형은 판사가 하고 미국은 그게 아주 이원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배심제, 우리나라 먼저 배심제는 우리나라는 전면적인 배심제가 아니라 부분적인 배심제인데 우리나라는 배심원들의 그런 편결에 대해서 판사가 구속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배심원단에서 유죄라고 했다 할지라도 판사가 생각하기에 무죄라고 생각하면 무죄 판결 내릴 수 있고 또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배심제는 배심원단의 의견이 판사한테 참고사항일 뿐이지 판사를 기속하지는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그에 반해서 미국의 배심 제도는 유무죄 판단은 배심원들이 하고 그 유무죄 판단에 대해서 판사가 구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판사는 배심원단이 유죄 판결하면 판사는 형량만 정하는 거고 만약에 배심원단이 무죄 판결하면 판사는 또 역시 형량을 선고를 못하는 거죠. 왜냐 배심원단이 무죄를 편결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미국은 판사가 배심원단의 의견에 구속을 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여하튼 미국은 이제 배심원을 이렇게 국민들 중에 선발을 하지 않습니까? 무작위로 추첨을 하게 되는데 경찰관이나 군인이나 소방관이나 의사나 이런 식으로 국방, 치안, 생명 뭐 이런 것을 다루는 직무를 담당하는 그런 직업군에 대해서는 배심원단으로 출석하는 게 면제됩니다. 면제. 그에 반해서 정치인들은 면제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 바이든 당시 부통령은 취임한 지 한 2년 1개월이 되는 시점인 2011년도 2월 하순에 배심원으로 이제 당첨이 돼가지고 출석하라는 통지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워싱턴 DC에 있는 이제 뭐 부통령 집무실로 가야 되는데